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 달 남짓 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YTN 정의 여론조사 결과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조국 신당이 적지 않은 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총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공의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련 속보 알아보고 취재기자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큐 그럼 바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도 병동을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1,200억 원을 투입해 의료 인력의 인건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전임의를 비롯해서 일부 교수들까지 추가 이탈 움직임이 보여서 진료 차질 우려 여전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진료 차질 3주째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병동 축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의 주요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진료 차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 접수된 환자 피해 사례도 벌써 900건을 훌쩍 넘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의료 인력들로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가 이뤄지면서 코로나19 때처럼 상대적으로 덜 급한 환자들은 한 병동에서 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평소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슷한 진료과들을 합치고 병상을 통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는 데다 일부 교수들도 이탈 움직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제 3,000명이 넘는 의대 증원 신청 결과가 나오자 반발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예비비 1,200억 원을 투입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대체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현재 90%에 달합니다. 오늘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미복귀 전공의들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제까지 미복귀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송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보내게 되고 이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도 가집니다. 통상 2주 정도 의견 소명 기간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가운데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병상 가동률이 50% 가까이 떨어졌다며 우려했는데요. 의사 인력을 높이는 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네, 경찰이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 등으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집단 사직은 MZ세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행동이고 자신은 집단 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집행부 첫 소환. 자, 주수호 위원장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첫 조사는 현재 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MZ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따를 사례들도 아니고 현재 잘못된 의도는 방치하는 주 위원장은 오전 조사를 마치고 편하게 조사받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에 이어 첫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 위원장뿐만 아니라 고발된 나머지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9일,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 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 행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전공의에 이어 학생들까지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삭발식을 강행한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강원대학교는 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 수요 조사에서 기존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주 교수회의에서 77%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증원 계획이 구성원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나 이런 걸 담당할 의사가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걸 근거로 너네는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를 각 대학에 일단 알려주고 그러면 각 대학에서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 대학 교수들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와 원광대 의대, 연세대,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 교수들의 겸직 해제 요청과 보직 사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우려하는 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병원마다 진료와 수술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조차 집단 휴학과 개강 연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원 신청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협상의 여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합의를 좀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 대학이 정원 확대를 요청한 후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 역시 커지는 상황. 교수들은 이대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단체 행동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공천에서 배제된 뒤 거취를 고심하던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네, 앞서 탈당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과 향후 행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밤 비명계 의원들의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 예상대로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공천해서 컷오프된 뒤 거취를 고민해온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을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며 이제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탈당한 30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연대 쪽과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도 당연히 힘을 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의 탈당에도 추가로 민주당을 이탈할 의원은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역 평가에 반발한 친문계와 비주류 의원들 대부분은 경선에 참여했는데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 같은 지역구에는 탈당하더라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등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과 친명계 도전자들의 경선 결과가 뇌관입니다. 이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당 잔류 이후 잦아들던 내홍이 다시 격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연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당대표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는데 두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조 대표와의 연대가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범야권 위성정당의 표를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당 일각에선 범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숙고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비교적 공천 잡음이 덜했는데 어제 공천 발표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초선 홍석준 의원은 자연스레 공천 배제, 즉 컷오프된 겁니다. 홍석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반발하며 공관위와 비대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하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에서 이 지역 현역 의원을 꺾고 대구 중남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내에선 친박 인사들의 잇따른 TK 공천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꼭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했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유영하 변호사 공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시스템 공천대로 했다면 더 빨리 발표했을 텐데 정무적 판단으로 오히려 늦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남갑과 대구 동구 군위갑 등 5개 지역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로 뽑는 것을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남갑 등 여기에 포함된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은 사실상 컷오프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울산 남갑 현역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저버렸지만 더욱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서동구 경선에서 배제돼 컷오프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공관위가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혼한 전처의 반발 등 가정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공천 기준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총선 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 재판에서 압도적 지지를 지역구에서 받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박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총선을 이제 35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들으신 대로 당마다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선 큐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서른 의원 나갈 때는 연산군이라고 했고 오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가짜 민주당을 떠나겠다라고 남기고 떠났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른바 친문 좌장으로 불리는데 네. 좌장을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하든 홍영표를 하든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아마 구심점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멘트를 아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세 개를 했는데 하나는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 탈당한다. 민주당에서 민주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당밖에 안 남잖아요. 더불어당만 남네요. 그냥. 네. 그래서 아주 섭섭함을 토로를 했고 두 번째는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인이 정치적 학살이라고 한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 우선 현역 의원 평가 본인이 하위 10%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를 지낸 분인데도 하위 10%를 받았는데 이게 엉터리 평가다. 또 두 번째는 비선에서 현역 배제를 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멀쩡한 지역구를 왜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하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또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그래서 급기야 경선 배제를 하더라.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된 멘트가 뭔가 하면 네. 민주당은 결국 총선 승리보다는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를 한다. 이른바 이제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입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탈당을 한다. 잘 있어라 민주당. 난 탈당한다. 얼마나 한 맺힌 얘기를 하는지 이게 제가 방송을 좀 지켜보면서 네. 우리 정치가 이렇게 이합집산이 심하지만 저렇게 원내대표를 한 정당에서 막상 떠나려고 하면 발은 잘 안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이 친명 일색으로 바뀌니까 남아있기도 좀 곤란하다. 이런 분위기를 오늘 물씬 풍겼습니다. 그렇군요. 홍영표 의원 탈당 이후 거취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깐 듣고 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빠르게 일들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구체적인 일정을 좀 확정 지어서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저희가 당연히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저희가 또 총선의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건지 이거는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할 내용도 좀 궁금하지만 이런 질문도 생기더라고요. 임종석 전 실장 잔류, 또 기동민 의원 잔류 이후의 탈당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좀 반대 상황이었었다면 홍영표 의원의 탈당이 좀 달랐을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잔류를 한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원래 이낙연 대표와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이 새로운 미래대표와 만나고 이튿날 탈당한다. 네. 그건 이낙연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까지도 확인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내일 이제 탈당한다 이랬는데 네. 갑자기 밤 사이에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나는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네. 한 줄 써버리고 그냥 전화기를 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섭섭했으면 네. 사람이라면 뭐 연락 오겠지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이낙연 대표로서는 광주에서 출마하는 기자회견까지 연기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었죠. 나중에 저게 아마 그 광주에 출마하는 사람이 바뀐 모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의 잔류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홍영표는 어떻게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임종석 그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다면 네. 이게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양산까지 찾아갔잖아요. 네. 이러니까 뭔가 말이 오고 갔을 것이고 그래서 홍영표를 어떻게 할까 다들 궁금해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까지 반반으로 봤습니다. 역시 당의 잔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젯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강온 양면 작전을 쓰는구나. 가령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남아 있을 때는 이재명 친명 세력들이 그 구심점인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대비해서 네. 다음 당권 도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권 후보로 임종석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홍영표는 그 탈당을 하는 이유는 뭐 밖에 나가서 물론 이 사람 저 사람과 의논도 하고 새로운 세력을 다 연합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낙연 대표와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영표 의원의 다음 스텝은 새로운 미래 쪽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 쪽과 어떤 식으로든지 힘을 합치겠죠. 그러면 새로운 미래도 이제는 숫자가 계속 앞으로 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래서 앞으로 이제 기호 3번, 4번 말고 5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기호 3, 4번은 어차피 위성정당인데 5번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표지는 네. 1, 2번은 빠져나가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가 민주당 위성정당일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첫 번째를 하지 않겠다. 항상 두 번째 칸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이 의도니까 네. 그럼 세 번째 칸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석수가 나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요. 반 밑이나 되는 그 투표지를 보고 의의를 찍겠어요. 네. 이러니까 고민을 하니 제일 앞에 있는 게 우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래서 3, 4, 5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정의당은 어차피 6명으로 정해져가 있는 것이니까 좀 그것도 앞으로 이거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이따가 저희 YTN 정기 여론조사 때 지금 말씀하신 그 3번 얘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민주당 내 그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여야 공방으로 가열되고, 심지어 지금 권양현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사천이라고 공격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법정 고발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무고죄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좀 번질까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권향엽 저도 이번에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의 공천을 두고 이것이 이제 하필이면 현역 의원을 컷오프를 해버리고 처음에는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경선을 하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데 네. 처음에 이게 사천 아니냐? 이게 그냥 개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공당들이 얘기를 했고 언론이 얘기를 했고, 언론이 왜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신문 4세까지 올랐어요. 한두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 3개입니다.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발칵하면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니냐? 응? 가짜 뉴스다. 그리고 권향엽 씨가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혜경,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있으면서 네. 어떻게 비서를 했느냐? 다운표 비서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배우자실을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거기에 부실장을 하면서 그 대통령 배우자의 그 대선 기간 안에 그 스케줄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경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챙기겠죠. 거기서. 그리고 그 일종의 수발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두고 뭐 다운표를 해서 비스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그게 가짜 뉴스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발칵하면서 사업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달 전부터요. 정확히는 2월 초 그 나왔던 여론조사 때 국민의힘이 바닥을 쳤는데 그때부터 추세가 내가 지금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그 뭐 어떤 여론조사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네. 그런데 추세가 국민의힘은 상승 추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집행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승 추세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전의 계기를 아직까지 민주당이 찾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의 승패는 상관하지 않는다. 오로지 앞으로 총선 이후에 친명 일색의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받고 민주당은 자기가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평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멀쩡한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갑자기 그걸 여성 전략 특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권향엽이라는 분을 단수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게 신문사설에까지 어떻게 이런 공칠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랬다면 그런 비판을 가지고 가리 이재명 대표가 이게 왜 가짜뉴스다 뭐 하면서 막 거꾸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될 쪽에서 그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뭐 민주당도 아차 뜨거라 싶으니까 갑자기 그 이제 전략 공천을 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경선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동용 그 현역 의원이 다시 그 권향엽을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원래는 KBS 쪽에서 처음에 나왔던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3배 차이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이게 그 임력배 공관위원장에 가서 공천을 심사할 때부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밀실, 사천, 사당화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우리에게 가짜뉴스를 자꾸 가짜뉴스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런 협잡이다 이러는데 사실은요 협잡이란 말을 드려야 될 쪽은 어느 쪽인지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은 30년 근무한 당직자고 문정부 때도 비서관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논란 속에서 2인 경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기로 하고 바로 여론조사, YTN 여론조사로 갈 텐데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준 내용도 양쪽 모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잡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잡음이 많은 정도가 아니죠. 예, 잡음이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가 꼭 뭐 어떻게 우호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네. 솔직히 말해서요. 나는 공천에서도 난 문제는 있다. 가령 21대, 20대보다 물갈이 폭이 너무 적어요. 예. 그러니까 현역 불패란 말이 나왔습니다. 가령 민주당 같으면요. 친명 횡재 그리고 비명 횡사 이 말이 나와서 이 선거판을 민주당이 처음에는 그 말이 나왔을 때까지 민주당이 크게 좌초를 하지 않는데 그 말이 1주가 가고 2주가 가고 3주가 가니까 다른 이슈가 다 죽어버렸어요. 네. 예컨대 그 지금 총선에 뭐라고 합니까? 캠페인이 그때가 시작은 안 했지만 분위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게 여러 가지 그 통치 문제 너무 이게 일방적 아니냐 이런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 이런 것이 중요 이슈에 많이 차지했거든요. 네. 검색어 양을 보면 그런 게 거의 그 선두를 차지했는데 비명 행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부터 1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모든 이슈는 그쪽으로 다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 아니냐. 이거는 가령 어떤 신문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저렇게 대중 인기를 얻는 것 때문에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다 생각하는데 난 그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이 무덤을 판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이 자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하든 내가 공천을 딱 하고 나면 이 당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자만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실제 탈당이 일어났는데 벌써 탈당한 숫자가 6, 7분이 되잖아요. 네. 그 앞으로 아마 2, 3분이나 더 늘어날 거로 봐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 탈당 좀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앞으로 더 늘겠죠. 이 홍영표 의원을 탈당했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대체로 홍영표 의원이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 이상이 아니요, 될 저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령 네. 홍영표 의원 이후에 또 다른 그 남아있는 분들이 경선을 하잖아요. 물론 네. 경선하고 나서는 이제 탈당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봐서 지금까지 컷오프되고 뭐 어떻고 한 분들이 네. 이 판에 내가 이 당에 남아있으면 뭘 하겠느냐. 차라리 나가서 새로운 미래에 힘이라도 보태겠다 네. 하는 분이 난 적어도 2, 3분이나 더 나올 거로 보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 아마 그런가요? 나올 사실 것이다. 오늘 밤에도 경선 결과가 지금 내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밤 이후에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3월 20일 후보 등록을 하니까 예. 그 전까지 나는 2, 3분 적어도 2, 3분 많게는 한 대대푼까지는 민주당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령 새로운 미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든다면요. 네. 이건 그냥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당의 분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처음부터 나온 사당화 논란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또 밀실에서 가령 당의 공관위가 공식적으로 있는데도 당 대표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들 그리고 이른바 친명계의 박찬대 의원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당의 그 공천을 얘기한 것이 거의 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그때. 예. 이러니까 이런 것이 가령 비명계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컷오프를 시킨 지도부가 그렇게 비밀 회합을 심야에 하고 있고 거기서 공천 여부가 전부 다 결정이 되더라. 이래서 항의를 한 쪽이 처음에 문학진,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 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네. 잘 친명계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까 나를 그때부터 이렇게 잘라버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에 그래서 연상군이라는 말이 나왔고 절대 군주 같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 오늘은 전원채 변호사의 시각에서 총선 전국을 좀 짚고 있는데 질문거리가 많은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좀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자만했다고 하셨고 이런 갈등을 봉합할 카드로 임종석 선대위원장 카드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임종석 선대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까 본인이? 나는 그 얘기를 그 민주당 쪽에서 그 올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뭐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철희 의원만 전 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꽤 있는데 임종석 의원이 나는 안 받아들일 거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본인이 중성동구를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컷오프되고 나서도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왕십리 얘기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다시 당이 잔류하겠다 이러니까 언론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왕십리 회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요. 네. 거의 그 당 지도부와는 소통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 비슷한 기사들이 나왔고 아마 본인이 지금 선대위원장 같은 걸 생각했다면 달리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처음에 그 중승동 갑에 이 선대위원장을 해달라. 그부터 사실 모멸에 찬 얘기입니다. 방금 컷오프된 사람 그리고 네. 지금 항의를 내서 왕십리에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선대위원장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근데 이철희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섭섭해하니까 전체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하면 할 것이다. 이러면 더 못하죠. 더 크게 쓰자는 제안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더 못하는 거죠. 모욕을 줄 수 차라리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예. 조용히 물밑으로 접촉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라든지 네. 했으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도 확장의 고민은
총선 국면 초기에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또 민주당의 또 고민의 한 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참 재밌는 게 조국 그 신당, 그 조국 신당 하니까 이 중앙선관위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혁자를 하나 넣어서 조국 혁신당이 되는데 아직은 뭐 가칭입니다만. 하여튼 가칭이든 무슨 뭐든 간에요. 네. 자기의 이름을 정당 이름으로 쓰는 얘는 한국 헌정사에 처음일 겁니다. 친박인데는 네. 친박근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박인데라고 했죠. 예. 예, 그래 뭐 어떻든 네. 좋습니다. 근데 조국 신당이 지금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3지대에서는 이거 한 군데가 아니에요. 한 두세 군데 1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상당히 격차 있는 이유와 격차 있는 물론 제3지대만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15% 비교적 선전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다른 여론조사에도 그렇고 면접조사도 그렇고 ARS 조사도 그래요. 예.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기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 윤석열 정부가 그 조국을 뭐 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한 가문을 도륙을 했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공인으로서는 정말 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아들의 입시 비리 문제는요 2030에게 엄청난 공정한 기회 문제로 지탄을 받았던 문제인데 그런데 왜 지금 특히 중도층에게 조국이 인기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중도층이 가장 많은 곳이요 2030입니다. 19살부터 35살까지 적게는 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적게는 한 30% 많게는 거의 50% 가까이가 나는 무당파다. 혹은 중도층이다. 무당파와 중도층은 물론 틀린 문제입니다만 네. 중도층이라는 의견도 많고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해서 무당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특히 젊은 친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균등한 기회, 공정한 기회, 그리고 정의로움, 이 정의에 대한 이 어떤 갈증 같은 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일단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옆에서 누가 뭐 그 우리가 추천하고 네. 그 또 이 청탁하고 다른 거와 같이 아하고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2030이 근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조국이 한때 2030으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아들, 딸 입시 비리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왜 중도층에 좀 인기가 높다고 하느냐? 나는 그것이 그 지금 조국이 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면요. 네.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네.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조국이란 말이에요. 조국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호남 사람들도 네. 이번에 그러면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찍겠다. 이런 분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숫자가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투표장 앞으로 40일 남으면 투표장까지 그대로 네. 갈 것인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기호 예. 3, 4, 5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3번을 어느 정도로? 어디로 3번은 예상하십니까? 이제 민주당이 하는 비례연합이겠죠. 네. 그럼 뭐 당연히 3번을 네.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그걸 원하고 있을 거고. 그래야 제일 위에 비례대표 용지 제일 예. 위에 차지할 테니까. 그리고 4번은 뭐 의원 꾸지기를 하든 아마 마지막 날까지 숫자를 그 고민을 할 겁니다. 네. 몇 명이 와야 되느냐. 그래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넘어와서 4번을 차지할 것이고 자 5번을 누가 차지할 거냐는 거예요. 개혁신당이냐 정의당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미래냐. 난 내가 보기에는 새로운 미래 쪽에서 연합 세력이 차지할 겁니다. 네. 새로운 미래가 만드는 연합 세력이 그 뭐 100% 차지할 거고 그럼 6번이 이제 정의당이냐 아니면 개혁신당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까 쇄신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을 기약하더라도 자 국민의힘 오늘 같은 경우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이슈라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홍석준 의원이 22대 총선 악재가 될 거다라고 경고했거든요. 네. 뭐가 악재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의 어떤 이런 공천 과정에 대해서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아 홍석준 의원, 네, 국민의힘 유영아 홍석준 의원에게서 네네. 컷오프된 홍석준 네. 의원. 야, 그 달스의 그 분위기는 그 저도 조금은 합니다.
그런데요, 유영아 의원이 뭐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건 네. 아니에요. 아마 홍석천 의원도 그 주민들의 지지를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경선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가 듣기로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시스템 공천을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시스템 공천도 공천이지만 정무적 판단도 우리가 많이 했다. 시스템 공천만 우리가 했다면 네. 유영아 후보를 일찍이 발표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우리가 한 것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유영아 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보좌를 해드린 네. 그런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도 유영아 변호사 창구였거든요. 창구 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지금까지 한 3번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작동 박 대통령 묘소 앞에서도 만나뵙고 예.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고장 가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대구까지 가서도 만났고 네네. 만났을 때마다 TK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말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 유영아 공천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꼭 필요했고 이것이 범보수를 통합하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군요. 또 그래 도태우 변호사도 박 대통령을 변호를 한 변호인단입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박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두 분이 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나는 앞으로는 친박과의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보수 통합은 한 발 좀 더 나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과학적이고 파묘 공천이다라는 반발도 있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15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진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전현직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이 됐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두 사람의 약점도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은 대부분 주에서 90% 안팎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도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대의원 절반 확보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시대의 혼란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연설 내내 바이든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ing to our country. 슈퍼 화요일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약점도 노출됐습니다. 버몬트주에서는 긴 접전 끝에 헤일리 전 대사가 승리를 가져가며 중도층이 강한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재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미네소타 등지에서 바이든 대신 지지 후보 없음을 찍은 투표용지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war in Gaza and the genocide that Israel is committing is unacceptable, and Joe Biden has not done enough. 그럼에도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달 안에 대의원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져 이제 미국 대선은 사실상의 본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투표소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 화요일 경선 이래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메시지 자체만으로 트럼프 진영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영주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200만 명.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팬을 자처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문화와 예술, 경제는 물론 정치권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미 대선 후보 지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슈퍼 화요일 경선 이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스위프트는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 바란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다만 이목이 쏠렸던 후보 지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메시지는 간명하고 초당적이었으며 어떤 지지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자체만으로 마가 등을 비롯한 트럼프 진영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일찌감치 테네시주의 유권자로 등록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선에 힘을 보탠 탓에 친트럼프 진영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극성 지지층인 마가에서는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한 국방부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실제 공화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이를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진영은 4년 전처럼 스위프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덤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스위프트 신드롬이 미 대선판까지 흔들고 있는 가운데 슈퍼 화요일을 맞아 내놓은 그녀의 첫 정치적 메시지가 향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정부가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을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과 충청권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조치인데 대신 이용률이 적은 주말 영동선 전용 차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곤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남부 지역 출퇴근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평일에 양재 나들목부터 오산 나들목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간이 안성 나들목까지 16.3km 더 연장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포함해 세종과 충청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말만 운영하던 영동선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버스 운행이 적다 보니 오히려 일반 차로 정체만 가중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최근 6년 동안 이 구간의 교통량을 따져보니 경부선과 달리 영동선은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새로 바뀐 버스 전용차로 운영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가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과와 귤은 70% 넘게 뛰었고 토마토와 파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다가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한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71%나 뛰었고 사과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귤도 78.1% 급등했습니다. 배와 딸기, 토마토, 파 등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신선 과실 물가는 41.2%나 올라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축소된 것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지금 하락이긴 한데 지난달은 기여도가 마이너스 0.21이었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그 물가를 올리는데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과 빵, 휘발유, 휴대전화 요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7% 올라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의 기존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상승해 1월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한때 6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06% 상승한 6만 9,115달러, 우리 돈으로 9,2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천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21년 11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 수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한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1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증가했습니다. 테무 앱 사용자 수는 581만 명, 쉬인도 68만 명으로 역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앱 순위는 쿠팡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11번가 테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TV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일까요?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해수부는 올해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낚시족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꼽히는 것이 일부 어족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 해수부가 낚시 어선의 조획량을 조사해 봤더니 전체 어업 생산량과 비교하면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되겠죠. 하지만 일부 어종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 주꾸미를 먼저 보실까요? 주꾸미 연근해 어업 전체 생산량이 2,200톤 정도인데 낚시로 잡은 양을 보니까 무려 1,700톤에 달합니다. 어업량 대비 무려 80% 정도에 달하는데 이 주꾸미를 잡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할 만한 수준입니다. 또 갈치와 문어도 어업량 대비 10% 넘는 수준이 취미 낚시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물론 낚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정 기간에 특정 어종을 잡으면 안 되는 금어기 준수라든지 또 일정 크기 이하의 치어를 어획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어획량에 대한 규제가 낚시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간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허용 어획량을 낚시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낚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는 생활 낚시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직접 잡은 수산물을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해외에서는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데 우리도 이처럼 하자는 겁니다. 자, 낚시 인구 1,000만 시대, 취미도 좋지만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최근 해외에서 생산한 꿀이나 또 푸른 꽃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묘한 신종사기 수법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증가하자 경찰이 일선서까지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한 남성.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한 꿀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직접 사업하고 협회장이 대표를 맡는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이탈리아 푸른 꽃게를 수입하는 업체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수협 인증을 받아 공신력 있고 한 달에 21%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바다라는 업체가 지금 이탈리아 푸른 꽃게 토액 점유율의 80%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돌연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해버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30여 명이 4억 원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23만 1000여 건에서 재작년 32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에서 22%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비해 검거율은 79.5%에서 58.9%로 2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사기범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물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경찰이 이런 신종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 통신사들과 협업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성 사기 추적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검거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새로 만든 범죄 수익 추적 수사기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자 신모 씨가 사고 당일 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연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투여하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 씨에게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4종을 모두 9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전남 영암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해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입구와 주변 도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는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모두 강제 퇴거한 뒤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율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 세탁소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엔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등 모두 12명이 자력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세대 절반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실수로 기어를 후진해 놓고 내리면서 사고가 또 날 뻔했는데요. 사고 목격자가 다급하게 달려와 몸으로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자, 할머니가 쓰러졌고요. 곧 차는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내리죠. 그런데 내리자마자 차가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운전자가 부랴부랴 다시 탔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전화기를 든 시민이 달려와서 이 차를 몸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자,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근처 안경원 원장이었습니다. 쓰러지신 할머니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너가지고 차를 막아보려고 해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네, 위험을 무릅쓴 시민 덕분에 할머니는 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민심을 읽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한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의 31%가 이른바 조국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9%,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1%씩이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물었더니 국민의힘 35%, 민주당 39%로 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민주당과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한 조국 신당의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0%,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21%를 득표할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신당은 15%,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2%씩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 81%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만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30%를 넘었습니다. 조국 신당 지지도는 20대와 30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투표 의향도 2030 세대에선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20%대의 표를 얻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하며 호남 중심의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새로운미래는 호남 지지율이 1%에 그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야 양당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 44%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긍정적이라는 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4%로 부정적이란 37%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84%, 민주당 지지층은 17%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긍정적이란 유권자는 33%로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50%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적이란 답변이 78%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26%였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는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 민주당은 3%포인트 낮아진 28%로 양당 격차가 줄었고 비슷할 거란 전망은 28%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 이들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봤더니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 29%,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떠나란 유권자가 79%로 지배적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남아라 49%, 떠나라 40%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은 29%로 낮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유권자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8%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 때와 같은 57%를 유지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8%입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신고 사례도 9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어제 하루 58건이 접수돼 지난달 19일부터 누적 9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상담 건수 가운데 수술 지연이 11건으로 누적 290건으로 늘었고 의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상담은 4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진료가 취소되거나 거절됐다는 피해 사례 역시 47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된 피해 건수가 900여 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 그야말로 한계에 달한 모습입니다. 남은 의료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병실을 합치고 줄어든 수입에 맞춰 또 인건비 절감에도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남아있던 전임의도 속속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차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취소와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그냥 환자를 보기를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게 다 내 돈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누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의사가 그거 할 도리. 병원 속 사정도 정상은 아닙니다. 의료진 공백으로 신규 입원이 크게 줄면서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들도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의 가동률이 절반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했고 충북대병원은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을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환자를 옮겼습니다. 제주대병원도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며 줄어든 의료 인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중 일부는 줄어든 환자 수에 따라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게 무급 휴가를 종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강제 지금 휴가까지 지금 권하고 너무 세게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의료에서는 결사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사정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료 공백으로 진료 차질이 커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보직 교수들이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에 항의하며 보직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상대 의대 학장 등 보직 교수 12명 전원은 어제 대학 측에 보직 사직원을 냈고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있는 경상대는 현재 76명인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돌입하자 전북대학교 의대는 일단 3주간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의과대 1에서 4학년의 모든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 세종 청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의사들 집단 행동과 관련된 의료 공백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자, 잠깐 현장으로 한번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평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 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가 늘었습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3분의 2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 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의 건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 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각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작년 말 수요조사 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총 3,4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입니다.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정부가 정원 40에서 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울산 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총 정원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전임 교원이 650명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입니다.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 교원이 490명입니다.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합니다.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깁니다.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공보위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 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최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하여 중증 응급 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이 시각 정부 세종청사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당성을 설명한 겁니다.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해 가겠다. 또 자원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네, 또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엄단 방침을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계산보다 한 1.7배 많은 대학들이 의대생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이제 관심은 배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정원 배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요인이 주로 고려될지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의대생 증원 규모는 3,401명. 정부가 예고한 2,000명보다 1.7배나 많은 신청이라 희망 수요 가운데 1,400명은 쳐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계 관계자들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배정에 나섭니다. 정부는 차분히 검토하되 이미 지난해 현장 점검을 마쳤고 이번에도 의대 운영 계획을 받은 만큼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큰 원칙 하에 해당 지역에서 교육이 쭉 이루어지고 또 적절하게 의료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학교 당국의 투자, 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 최우선 순위는 비수도권 미니의대입니다. 현행 규정은 의대 교수 1인당 8명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미니의대는 교수 1인당 학생이 2~3명에 불과해 교육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은 비수도권 미니의대들은 정원을 최대 5배까지 늘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대들 역시 몇 년 내 관내 대학병원 분원들이 신설돼 병상 6,600여 개가 늘어난다며 전공의를 교육할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배분 우선 요건에서 벗어난 서울조차 8개 대학이 365명을 요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벌써 미니의대와 수도권 의대, 지방의대 등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증원 배분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수명이나 의사수라든지 인력을 배출하는 인원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적절한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대학을 봤을 때는 효율화를 하려면 크게 하는 게 맞는데 광역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경쟁이 과열 양상까지 보이자 정부는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별 증원 인원은 늦어도 다음 달 중하순행 결정돼 5월 말까지 발표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의대 증원 일정이 계획대로 굴러가면서 마지막 변수는 사실상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공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소환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현재 7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를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20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의료 공백, 진료 차질 3주차에 접어들었고 아까 대통령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강대강 대치 속에서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의협 지도부가 오늘 처음으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은 인물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주수호 위원장입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첫 소환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압수수색 닷새 만이고 또 정부 고발이 이루어진 지는 8일 만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현재 7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사 전부터 밝힌 대로 주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주 위원장은 4시간쯤 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전 조사가 현재 끝난 상태고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임하고 있고 조사관들이 예의를 갖춰서 진행 중이라면서 어찌 보면 다소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오는 9일,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다음 주인 12일에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변호인과 고발장을 검토하고 날짜를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의협 지도부의 반발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된 건가요? 네, 우선 전현직 지도부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형법상 이 피의자들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을 부추겨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게끔 하고 이를 통해서 병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산하단체의 단체 행동 지침을 전파하고 SNS 등을 통해서 투쟁 의지를 고취해 돌아오지 않도록 교사하고 또 방조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사자들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반발의 원인 제공은 의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했고 더구나 요즘 젊은 후배들은 선배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주수호 위원장 들어보겠습니다. 후배들에게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방조하고 조사했다?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들은 현재 집단 행동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경찰 조사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의협 지도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역시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과 의협 지도부들은 혐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의사단체만큼 경찰도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번 의료인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협 지도부가 고발된 지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고 곧장 출국 금지 조치한 것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지난 휴일에 열린 의사 총궐기 대회에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한 것도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 경찰은 의협 지도부들처럼 전공의들을 수사하려고 하면 정부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복지부가 브리핑에서 시점과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탈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주동 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가 조금 전 주동 세력이라고 표현한 일부 전공의에 대한 고발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의협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의협 지도부 고발 전부터 윤익은 경찰청장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또 전체 사안을 주동한 인물은 검찰과 협의해서 구속 수사까지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의료 대란 사태 본질과는 좀 비껴갑니다만 이번 집단행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주말 의사 총궐기 대회 때 제약사 직원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의혹에 대해서 아직 첩보를 수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되진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경찰은 정부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협은 가짜뉴스고 정부가 의사들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의혹의 시초가 된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체 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올 때 전자 의무 기록지 등 자료를 지우고 나오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를 한 차례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성자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이메일 정보가 나와서 누군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디스태프 측은 자신들은 가입할 때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의대 증원 정책을 놓고 이제 법정에서 소송전도 본격화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네. 33개 의대 교수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는 올해 입시에 적용될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예상치를 웃도는 3,400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자 어제 곧장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는 복지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안 거치고 정책을 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을 둔 법정 공방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네,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정 공방까지 참 보기 불편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관련 속보는 YTN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でもここは被害者の方たちが自分たちはここの元従業員で自分たちは藤越の中に入る権利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ずっと戦い取ってきて今日私たちがここで集会をできる力関係になっています。私たちは何で応じたんだというふうに네, 오늘 서울 상암동 YTN에서 2024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10대 대표과제 성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인공 달팽이관과 또 국산화에 성공한 혈액 투석기 등이 선정이 됐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공 달팽이관 같은 경우에는 초경량으로 만들어졌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2채널 정도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32채널로 굉장히 활용 체결수도 높였고 혈액 투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전에 개발이 된 적이 전혀 없고요.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시노펙스에서 만든 제품이 되겠는데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고 그다음에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가 R&D의 역할이 굉장히 큰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따로따로 이제 R&D를 지원을 해왔던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관된 그다음에 지속성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네,
네, 최근 몇 년 동안 기아 타이거즈가 중하위권에 머문 원인 중 하나, 바로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 영입한 두 외국인 투수에 대한 기대가 시즌 개막이 다가올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빅리그 로스터에도 이름을 올렸던 제임스 네일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구종입니다. 특히 싱커와 커브를 잘 던지는데 이번 캠프에서는 체인지업 연마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롯데와 연습 경기에서 2이닝 동안 8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잡아낼 때도 결정구가 체인지업과 커터, 스위퍼로 모두 달랐습니다. I like using my cutter as well. I'll definitely be using it on some of these lefties, and I'm going to try and give the hitters a lot of different looks and pound the strike zone with multiple pitches. 메이저리그 풀타임 선발 경험이 있는 윌 크로우는 150km를 훌쩍 넘는 빠른 공이 인상적입니다. 이 구속에 가까운 빠른 싱커는 타자들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I'm not focused on what I'm doing specifically. I'm worried about pitching, giving my team a chance to win, helping the Tigers bring a championship back, and then all the personal stuff will work itself out. 기아는 최근 외국인 투수가 대마초 반입으로 퇴출당하는가 하면 이딴 부진으로 시즌 중에 교체되는 등 잔혹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만큼은 심재학 단장이 작심하고 찾아낸 이들 새 얼굴들이 명가재건의 기둥이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카우트 팀들이 굉장히 잘 뽑아주셨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적응만 잘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투수든지 간에 한국 야구에서 실패하는 투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스프링 캠프 기간에도 한국 선수들과 벌써 친하게 어울리는 사이가 됐고 한국 문화 익히기에도 열심입니다. Ilgor, Yodor, I'll hoop, your. Yes? All right, got it. 안녕하세요, 삽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외국인 투수 치유로 자신감을 얻고 시즌 개막을 기다리는 기아 타이거즈. 토종 선발진을 이끌어줄 이들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올 시즌 기아 도약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2024 시즌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하나금융그룹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8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상금왕과 대상, 최저 타수상을 수상한 투어 3년차 이혜원이 다승왕을 목표로 시즌을 시작하고 지난해 2승에 그쳤던 통산 18승의 박민지는 국내 1인자 자리 탈환을 노립니다. 지난해 3승을 거둬 통산 7승을 기록한 박지영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개막전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난해 신인왕 김민별 등 2년차 강자들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렸지만 대체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사이에는 충북과 일부 남부 내륙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아침에 경기와 강원까지 확대되겠고 오전부터는 서울에도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주로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이어지다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체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도로가 다소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도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8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0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막바지에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